반복되는 일상의 노선을 벗어나 타인의 교양에 올라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본격 지식생각 시선 투척 방송 개별교양 환승센터 126회 변화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해보면 저는 정치사회와 문화 콘텐츠를 좋아하는 장빈동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넘나들며 공연과 미디어의 세계를 탐방하고 있는 유랑킴입니다. 세상 모든 비주류와 마이너 감성을 좋아하는 허유생입니다. 문화예술을 즐기는 따뜻한 인상주의자 김순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얼마 전에 네. 장빈동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네. 사무적인 통화를 할 일이 있었거든요. 안 친한 사람과. 네. 근데 나를 소개해야 되는데 처음에 장빈까지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장빈 해가지고 다시 빨리 본명을 이렇게 말했는데 좀 당황스럽더라고. 그 이름이 빈둥이 아니라 다른 좀 평범한 거였으면 덜 민망했을 텐데 그거를 했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끔찍한 그런 생각이 돼가지고. 홍보도 되고 좋잖아요. 본캐와 부캐가 헷갈리는. 그러니까 세 분은 그런 적 없고. 전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왠지 아십니까? 예. 저만 진심이기 때문에. 아니, 당신만 지금 사무적으로 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 과몰입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큰일 날 뻔했다. 네. 후원과 댓글 읽어야 됩니다. 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본인이 제일 먼저 했잖아요. 이번 주 후원은 패스입니다. 왜요? 없으니까. 비수기입니다. 후원도 비수기고 지금 댓글도 비수기이기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서 네, 이해합니다. 네. 비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아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하나하나 읽어보면 순트님 먼저. 저는 포스카111님의 댓글을 보려고 하는데요. 달리 편을 들으시고 달리가 이 정도로 괴짜일 줄은 정말 몰랐다. 네. 그래서 충격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말 달리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달리는 진짜 괴짜 인정이라고. 이 말씀은 다른 괴짜들은 그냥 괴짜 인정. 달리는 진짜 괴짜 인정이시다. 포스카111님의 진심을 그렇게 모함하지 마세요. 다른 괴짜들도 분명히 그렇게 인정하셨을 겁니다. 저는 적힌 대로 말할 뿐인데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달리가 진짜 괴짜구나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네. 그 나머지 셋에 비해서 달리가 좀 독보적이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충격적이었죠. 네, 맞아. 충격적이었어. 한 명이 유독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누구요? 손더임이요? 손더임은 네. 맞아요.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다 듣고 돌아보니까 나머지 분들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그러니까 사실 유생님이 뭐 했는지 잘 기억도 안 납니다. 파타고니아. 죄송합니다. 저도 네. 댓글을 읽어보면 달리편에 또 달렸는데 네. 이거는 팟빵 말고 인스타그램에 저희 공식 인스타그램에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네. 뭐 아이디가 효경님이신 것 같아요. 네. 효경님께서 스페인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에서 달리의 작품을 보고 며칠 전에 귀국했는데 네. 달리 방송을 들으니 참 좋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팔로우까지. 아마 그 달리 해시태그를 통해서 유입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잘 들으신 것 같습니다. 네.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이 어디? 가보셨어요?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네. 규모가 되게 큰 스페인 국립미술관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 꼭 가보고 싶고 작품을 보시고 오셨다면 아마 이야기가 더 재밌게 느껴지셨을 것 같아서 부럽습니다. 실제로 순트님은 그럼 달리의 작품은 본 적은 없고? 아니요, 저도 봤는데 이렇게 이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 말고 곳곳에 많아요. 네. 저는 프랑스의 달리 미술관에 가서도 봤고 한국에서도 봤거든요. 그래서 볼 기회는 많지만 그 스페인 가서 보는 건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스페인 다른 두 분도 경험 없고? 네. 네. 넘어갑시다. 유랑님도 읽어주시죠. 네, 저는 마티스 팡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네. 제가 그 달리편에서 새로운 바이크를 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바이크 산 걸 축하해 주시는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요즘 슈퍼컵으로 바이크 입문을 해볼까 생각 중이시라고. 에피소드에서 다뤘던 혼다. 맞습니다. 되게 입문하기 좋은 귀엽고 연비도 좋은
되게 실용적인 바이크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입문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타고 다니실지 궁금합니다. 사진도 올렸던데 보니까? 맞습니다. 마티스 팍님께서 사진 올려달라고 하셔가지고 네. 사진을 올려드렸는데 제가 이걸 산지 한 2달 됐거든요. 근데 살 때 한 번 처음 본 거 말고 아직도 타보질 못했어요. 아, 바빠가지고? 네. 그래서 이 사진으로만 남은 저의 바이크지만 아무튼 잘 있겠죠? 유랑님이 요새 많이 바빠가지고 저번에 네. 코피까지 흘렸잖아요. 맞아요. 맞아. 코피 토내고 지금 또 녹초가 돼가지고 아닙니다. 네, 쓰러질 것 같은데 어쨌든 잘 버티고 있고 그 사진 보니까 네. 예전에 오토바이랑 색은 비슷하던데요? 같은 브랜드에서 나왔어요. 예리하신데요? 그러니까 그 색을 좋아하나? 약간 오렌지빛. 맞아요. 제가 타는 브랜드 이름이 KTM인데 네. 거기 대표 컬러가 오렌지라서 바이크도 오렌지색이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건 의류도 다 오렌지색으로 나와요. 그래서 괜찮다. 그렇죠. 사실 입기에 굉장히 만만치 않은 컬러잖아요. 네. 제가 평생 오렌지색의 옷을 입어본 적이 없다가 이 바이크를 타면서 하나둘씩 구입해서 요즘은 제 옷장에 오렌지가 꽤나 있습니다. 오렌지색. 부모님이 얘가 갑자기 왜 이래? 이러시겠다. 맞아요. 되게 튀는 색이어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입었을 때 되게 예쁜 색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 브랜드에 대한 필터를 끼고 애정을 담은 콩깍지를 썼을 때만 예뻐 보이는 컬러인 것 같은데 지금은 물들어서 네. 나중에 또 예뻐 보입니다. 안 바빠지면 한번 타시고 그래야겠죠. 후기도 들려주시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유생님도 읽어주시죠. 네, 모르겠다님께서 손다임 편에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네. 손다임의 작품 중에 인투 더 우즈를 보신 적 있다고 하셨어요. 저도 본 적 없는데 대학생 때 보셨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잠깐 소개해 주셨고 또 괴짜편 너무 즐겁게 들었다고 하시면서 내 패널들이 준비한 괴짜들이 신선하고 재밌었다. 또 괴짜 하면 니콜라 테슬라가 떠오른다라고 하시면서 그 에피소드도 들어봐야겠다고 하셨습니다. 덧붙이신 거 아니고? 아니에요. 진짜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모르겠다님은 약간 믿고 있었어. 왜냐면 괴담편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즐겁게 들으셨을 거라고 믿고 있었고. 아니 근데 괴짜편이 반응이 상당히 좋아요. 그런가요?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래요? 기획자의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전 댓글이 너무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댓글 무슨 일인가. 비수기 현상이 발생하고 괴짜편 때문이 아닌가. 너무 즐겁게 들으셔가지고 까먹었나 보다. 그거는 이제 정신승리이고. 근데 다른 수치가 뭐 좋게 나오는 게 있나요? 뭐 조회수인가? 조회수도 나쁘지 않게 나왔고. 제가 볼 때 유랑님 그냥 말한 거 같아요. 아니 근데 댓글 수는 뭐 줄어들었을 수도 있는데 댓글로 남겨주신 거에 괴짜편 너무 재밌었다라는 피드백이 그런 많아서 반응들이 많아서 네. 맞아요. 재밌게 들어주신 게 아닌가.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끝났고 네. 지금은 이제 변화편이니까 그렇죠. 변화편에 집중하는 걸로 네. 생각해보고 오늘은 변화편의 3번째 시간인데 유랑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저는 오늘 공연 시장에 불어온 변화의 바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머시브 공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각자의 공연 경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네. 혹시 장르를 불문하고 콘서트, 발레, 연극, 뮤지컬 다 떠나서 나한테 되게 인상 깊었던 공연 경험이나 좀 특별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아까 말한 이머시브에 대한 설명 뒤에 나와요? 네. 난 처음 들어봐가지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공연에 대한 경험. 네. 아무거나. 무대 위에서 하는 거 아무거나. 나는 또 없어. 진짜요? 없는 것 같은데. 본 적은 있죠? 아니 기억이 안 나. 공연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연이라고 하면 그냥 콘서트, 연극. 그러니까 연극은 뭐 몇 번 봤겠지만 기억에 남는 건 사실 없고 뮤지컬은 저번에 얘기했고 또 뭐가 있지? 그 정도인가? 공연의 종류가? 공개방송? 공개방송 없죠. 하다못해 뭐 축제, 페스티벌. 축제 있네, 축제. 그치. 그런 거 있네. 그런 게 있구나.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인상이 별로 안 깊었나 보죠? 제가 주의 깊게 본 기억이 없나 봐요. 좀 보지 그랬어요, 주의 깊게. 근데 하나가 있어. 내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무대가 하나가 있어. 뭐예요? 한 10년 전쯤에 2013년? 14년쯤에 상암에 MBC가 개국했었어요. 지금 상암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개국 행사를 하는데 제가 그 근처가 집이라서
걷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누가 노래를 부르는 거야. 행사장에서요? 행사장에서. 근데 이게 본 무대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리허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노래에 꽂혀가지고 그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곳까지 걸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오, 누구였어요? 근데 그게 전인권이었어. 그러니까 전인권 씨의 사랑한 후에 혹시 알아요? 네. 알아요? 네. 어떻게 알아? 좋은 노래잖아요. 유명한 노래 아니에요? 근데 되게 오래됐으니까. 네.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 뭔 노래야? 이거 들으니까 모르겠다. 이런 게는 모르고. 저 잘 몰라요. 하여튼 난 그 노래를 처음 들었어요. 알던 노래도 아니었는데 노래를 시작하자마자 그 전인권 특유의 약간 찢어지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소름이 돋으면서 그 사람 노래 부르는 곳까지 갔는데 그게 아직도 안 잊혀져. 너무 잘 불러서? 그러니까 뭐 나는 음악을 잘 모르지만 네. 저 무대를 정말 잘 부른다라는 느낌보다는 어떻게 저렇게 부르지?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정말 신기해서 그날 이후로 뭐 자주 찾아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전인권에 대해서. 소름 돋았어. 큰 규모의 콘서트였던 거예요? 아니 그냥 그 리허설 현장이었던 거죠. 리허설. 그러니까 대충 불렀는데도 그 정도니까 실제로는 어떨까 궁금하기도 했고. 근데 저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저는 영화제에 네. 갔는데 예전에 한번 말한 적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영화제에 갔는데 한 5번 얘기한 것 같아요. 그쵸? 이거 말해볼게요. 정종진 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전주 영화제였던 것 같은데 이거 정확하진 않아요. 전주였는지 어쨌든 지역은 기억이 안 나고 저 멀리서 누가 목소리를 가다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귀를 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가다듬는데 소리만 내지 않고 막 음을 불러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홀린 듯이 갔어요. 근데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곧 공연인 것 같은데 이런 영화제에서 소규모 공연을 하는 밴드였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그 목소리와 잠깐씩 부르는 노래들이 좋아가지고 홀린 듯이 듣고 저 가수 누구지? 저 밴드 누구지? 하고 확인을 하고 그 자리에서 그 행사에서 하는 그 공연까지 보고 나왔거든요. 그 가수가 국카스텐이었어요. 하현우 씨. 나도 그 경험 있잖아. 그래요? 그 대학교 축제에서. 뭐예요? 국카스텐. 국카스텐 안 유명할 때. 근데 이거 왜 유명할 때. 우리가 대화한 기억이 나죠? 대화했어요. 이 얘기 한 적 있어요. 뭔가 그때도 나도 그런 적 있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반대였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후로는 국카스텐 연말 공연을 지금은 안 가는데 몇 년간 챙겨갔었어요. 네. 제일 좋아하는 곡 뭐예요? 붉은 밭이란 노래 있어요. 붉은 밭도 좋아하고 네. 저는 국카스텐의 잔잔한 노래들을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잔잔한 듯한 노래들, 가비알이란 노래도 있고. 가비알? 네. 그런 노래들 몰라. 좋아합니다. 저는 거울. 거울이 유명하죠. 네. 그 노래 알아요? 뭐예요? 만드라케인가? 알아요. 전 그 노래도 만드라케 좋아해요. 맞아요? 만드레이크 아니에요? 맨드레이크? 만다라칸가? 어쨌든 그 노래. 맨드레이크인가? 맨드레이크 같아. 그게 뭔 뜻이지? 꽃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뜻이 다 있어. 그 하현우 씨가 되게 철학적이셔가지고 맞아. 네. 그 제목부터 가사에 의미를 되게 많이 담으셔가지고 작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의미도 좋고 노래도 좋고 부르시는 것도 좋고. 맞아요. 네. 그럼 스트님은 하나 꼽으면 그거예요? 아닙니다. 저의 인생 공연은 네. 콜드플레이의 콘서트였어요. 그걸 갔어? 네. 대박. 내한을 했나?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내한했었어요. 2017년도에 그 잠실 주경기장에서 내한 공연을 하셨어요. 정말 예매 전쟁이었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제가 현대카드를 만들었는지 아니면은 현대카드를 운이 좋게 가지고 있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네. 슈퍼 콘서트 가신 거예요? 네네네. 슈퍼 콘서트로 내한을 했고 제가 운이 좋게 현대카드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일찍 예매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운이 좋게 스탠딩 존에 앞에서 가까이에서 공연을 봤는데 네. 그때 볼 때도 알았거든요. 이거는 다시 못 볼 공연이다. 그리고 내 인생 공연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가 좋았는데, 어떤 점이 그렇게 좋으셨어요? 그래. 오늘 말할 맥락과도 다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듣게 하지 않아요. 그 폭죽, 막 형형색색의 그런 종이들, 그 스크린에 나오는 화면들 그런 것을 휘황찬란하게 쏘면서 내가 이 공연에 같이 참여하고 있다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보컬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 보컬이 관객을 홀리는 솜씨가 누구였죠? 크리스 마틴인가요? 몰라. 아닌 것 같아. 하여튼 콜드 아니야? 네.
근데 얼마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어요? 그때도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정도의 공연이라면 27만 원? 까지 지불할 수 있어요. 그래? 네. 생각보다 검소한데? 그래요? 나는 27만 원이면 비싼 돈이죠. 비싸죠. 아니, 인생 공연 한 100만 원 단위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는... 오히려 그렇게 줬으면 인생 공연 아니었을 거예요. 한 27만 원이어서 만족했다? 27만 원이었던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정도면 그 정도 지불할 지금 돌아봤을 때 27만 원짜리 공연 정도였을 것 같고 그 정도 지불했다면 인생 공연으로 꼽을 수 있다. 사실 저는 콘서트를 안 가봐서 네. 한 번도? 네. 그래서 콘서트 현장에서 오는 감동이 어떤 건지는 잘 와닿진 않거든요. 그 현장의 떼창 분위기 그리고 사람 많잖아. 정말 많죠. 그런 거 안 불편해요? 산소 안 부족해요? 부족해요. 나중에 힘들고 숨도 딸리고 답답할 때도 있고 한데 그 공연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해줬다. 네. 그리고 스탠딩인 것도 한몫했다. 맞아. 생각해보니까 저는 한 번 있는데 이소라 콘서트였거든요. 근데 그건 되게 정적이고 스탠딩석도 아예 없었고 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콘서트의 느낌은 조금 덜했던 것 같고 정말 이소라 씨의 그 보컬 공연을 그냥 감상하러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거기에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좀 덜 받았던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콘서트를 갔다면 또 느낌이 좀 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소라 씨 언제 갔어요, 그건? 되게 옛날이었어요. 한 2016년? 16년? 나가수 하고 있을 땐가? 삭발 시절인가 그때?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렇게 뭔가 휘황찬란한 공연에 가면 보지 못한 광경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TV로 보는 공연장 장면, TV로 보는 콘서트 장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그 공간에 내가 속해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저는 콜드플레이 공연이 그랬습니다. 현실이 아닌 느낌? 네, 네. 특히 만약에 집에서 혼자 음악을 들으면 그런 떼창 같은 거는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떼창이랑 그 가수랑 같이 노래를 부른다는 그 경험 자체가 콘서트 현장에서만 할 수 있는 경험일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맞습니다. 유생님도 콘서트예요? 저도 꽤 있는데 저는 대학 축제 때 막 그 앞에 다이나믹 듀오, 막 드렁큰 타이거 여러분들이 오셨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갑자기 박정현 씨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훅 달아 있는데 갑자기 발라드 가수 나온 거죠. 그래서 처음에 달아요란 노래를 부르셨는데 노래가 되게 잔잔하고 약간 재즈해요. 그래서 부르시고 나서 민망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분위기를 너무 잔잔하게 만들어드린 것 같다면서. 그래서 이 곡 부르고 가겠습니다 하면서 꿈에를 부르셨는데 와 진짜 그때 지금도 소름이 돋을 정도로 온몸에 털이 다 서는 그런 소름이 돋는 경험을 했어요. 온몸에 털이 다 서요? 진짜 너무너무 그 박정현 씨의 라이브가 정말 엄청났고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홀려버리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더라고요. 그 꿈에는 또 클라이막스가 대단하잖아요. 맞아. 팝발라드라가지고 워낙 또 드라마틱한 구성이어서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박정현 씨의 팬이 됐던 예전에 박정현 씨 이상형이라고 얘기했었어요. 맞아요. 아, 진짜요? 그때 정말 그때부터인가? 홀렸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게 됐고 그 뒤에 나가수에 나오셨어요. 아, 그 뒤에? 내가 너무 나이가 늘어나나? 아무튼 그래서 몇 살인 거야? 아무튼 그래서 그때 잘 되신 거 보고 너무 좋았어요. 이분은 언젠가는 그 당시만 해도 꿈에란 노래는 유명했지만 박정현 씨는 유명하진 않았거든요. 맞아. 근데 이제 나가수 나오셔가지고 그 MBC에서 이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저 관객들이 나랑 비슷한 경험했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면 그 축제에서 들었을 때 그냥 예를 들어 혼자서 집에서 이어폰 꽂고 들었을 때랑 어떤 차이가 있었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운드의 차이 아니에요? 그렇죠. 차이인가요? 그 공간으로 울려 퍼지는 그 사운드와 이 사람이 이 노래의 진정성을 담아서 그 부르고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온전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단순하게 이어폰 꽂고 음원을 들을 때랑은 확실한 차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있을 것 같아. 올려다 보잖아 보통. 무대가 위에 있으니까. 근데 TV로 볼 때는 그냥 평면으로 보이니까 이 사람이 위압감이 느껴진다던가 이런 건 아닌데 실제로 무대를 보면 그 공간에서 오는 집중도가 확연하게 다를 것 같아. 거기서 또 사운드도 빵빵하고 주변에 환경도 있고 이러니까 노래를 적당히 불러도
멋있어 보이지 않나? 그런데 그때 무대가 야외였거든요. 네. 그래서 야외 그 공기랑 만나서 생기는 그 에코라고 해야 되나? 리버브가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네. 진짜 더 배가 되는, 그러니까 그 사운드를 배가시켜주는 경험이 되더라고요. 비슷한 경험에서 저는 멜로망스라는 그 멜로망스가 네. 지금 엄청 유명하시지만 네. 완전 생신인 시절에 첫 콘서트를 연 적이 있거든요. 그거를 운 좋게 가게 됐었어요. 네. 그 당시 그 보컬 부른 제가 되게 노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김민석 씨. 네, 김민석 씨. 네. 근데 유랑님이 좀 김민석 씨 닮았다는 생각 가끔씩 하는데. 진짜요? 남자 아니에요? 어떻게 생겼지? 한번 찾아봐야겠다. 보통 여성분한테 남자 닮았다고 안 하지 않나? 아무튼 네. 근데 그때 갔던 공연장이 되게 조그마한 공연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곳이 나무들이 잘 이렇게 벽에 배치돼 있어가지고 그냥 생자 목소리 내도 울리는 곳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분 워낙 노래 잘하시니까 그분 보컬 들었을 때 진짜 좋았던 경험도 있어요. 네. 찾아봤어요? 닮았어요? 찾아봤는데 무슨 말인지 약간 알 것 같아요. 약간 본인도 느낄 정도면 아니 약간 무쌍에 맞아. 약간 이런 이미지들이 네. 이미지가 좀 갑자기 그래요? 약간 있는 것 같다. 네. 난 그 사람 얼굴을 몰라서 순트님 몰라요? 저도 몰라요. 찾아봐야겠다. 이따가 찾아봐야겠다. 근데 셋 다 가수네? 그렇네요. 결국엔. 그렇죠. 아무래도 노래가 주는 힘이라는 게 있으니까. 유랑님은? 저는 그 지난 손자인 편에서도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헤드윅. 저는 그 고등학생 때 헤드윅을 처음 봤는데 네. 그 전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공연만 보다가 그런 구성의 공연을 처음 본 거예요. 근데 이게 그 헤드윅의 토크 콘서트에 간 컨셉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관객들이랑 무대 위에 있는 배우가 실제로 소통도 많이 하고 그 내용이 이제 대사로도 활용이 되고 마지막에 그 헤드윅이 객석으로 퇴장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네. 거기에 관객들 모두가 이렇게 손을 들어서 헤드윅이랑 손을 마주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래, 그때 얘기했던 맞아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객석에 있는 관객들도 공연의 정말 일부가 될 수 있구나를 좀 느꼈던 것 같아서 되게 저한테는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어떤 감정이야? 내가 저 사람이랑 맞닿아 있구나. 뭐 이런 거요? 네, 그리고 그냥 그 공연장 안에 있는 무슨 느낌이라고 해야 되지? 극 안으로 들어간 느낌인가? 맞아요. 극 안에 내가 그냥 정말 공연의 일부로서 존재하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내가 혼자 공연을 보거나 이야기를 듣거나 할 때는 내 혼자만의 그 영역이잖아요. 네. 그런 공연에서 저런 퍼포먼스가 있으면 모두가 하나 되는 그 소속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사실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런데 뭐 손을 맞대고 같이 노래를 부르고 떼창을 하고 이럼으로써 너도 나랑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구나. 나도? 나도 이렇게 네. 그런 게 되게 좀 공동체적인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 같아서 벅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정말 그 대한민국에 있는 극장을 간 관객이 아니라 정말 그 헤드윅의 공연을 보러 간 관객으로서 그 순간만큼은 존재하고 있는 느낌이라서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면 막 그런 날은 밤에 잠 못 자요? 두근두근하죠. 끝나면. 두근두근하죠. 그리고 헤드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리가 소문이 나요. 이 자리에 앉으면 손을 마주할 수 있다. 뭐 헤드윅이랑 얘기를 할 수 있다. 짧게. 그리고 네. 헤드윅이 이렇게 스킨십을 해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공지 보면 안내가 올라와 있어요. 이 좌석은 배우와 뭐 접촉할 수 있으니 싫으시면 다른 좌석을 선택하셔라. 이런 식으로. 뭐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의자에 올라와가지고 되게 춤을 추기도 하고. 그러니까 선정적으로? 선정적이라기보다 그냥 재밌게. 근데 어쨌든 접촉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이제 문구를 띄워두시는 거고 대부분은 그 좌석이 인기가 많죠. 그렇겠죠. 하고 싶어요? 그 좌석? 저는 사실 부끄러워서 그렇게는 안 하는 편이에요. 유랑님? 저도 절대 싫어요. 그 뮤지컬 캐츠 같은 경우도 네. 고양이 연기하는 사람들 배우들이 전부 다 가끔씩 객석에 와서 막 고양이 포즈 취하고 막 그러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뮤지컬은 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난 그러면 집에 가야지. 그거 있죠. 아니 연극에 가끔 그런 말 거는 거 있잖아. 맞아요. 와 그거를 어떻게 견디지 나는.
못 견딜 것까지는 아니지 않아요? 근데 저도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있으면 최대한 뒷좌석에 앉고 어떤 접촉도 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엄청 많은 곳에 내가 처음부터 강연자로 쓰는 거는 사실 별로 안 무섭거든요. 근데 콘서트에서 한 10명 되는 사람이 갑자기 나를 쳐다본다? 쪼그라듭니다. 그 구석으로 사라져야 돼요. 그런 거를 근데 즐기는 사람도 있다. 그쵸. 그리고 되게 센스 있게 대응해주는 관객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더 재밌어지고 그런 게 있죠. 근데 지금 헤드윅은 소공연장이 아니라 대극장에서 해가지고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하나 뽑으면 유랑님은 헤드윅. 헤드윅 맞습니다. 그러면 몇 년 전 코로나 시대에 공연을 못할 때는 막 영상으로 대체가 되기도 하고 뭐 VR 콘서트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만약에 뭐 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운드에서 오는 감동이 있다고 하셨고 이런 부분들을 언급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런 기술적인 사운드적인 뭐 부분들이 진짜 콘서트장처럼 비슷하게 구현이 될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봐도 비슷한 감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신가요? 뭐 그 VR기라든지 메타버스 이런 걸 활용한다면은 저 유사한 경험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예전에 그때 한참 메타버스가 한참 핫했을 때 아리아나 그란데인가? 뭐 그분도 그 메타버스 공연도 하셨고 우리나라에서 선미 씨가 하셨다고 들은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만나서 그러니까 그 아티스트와 팬들이 함께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열린다면은 그 라이브 현장에서 똑같은 경험은 아니더라도 또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저는 색다른 경험 그리고 우와 하는 그 느낌 말고 감동을 받을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기는 해요. 아직은. 왜냐하면 저는 사실 그림을 보러 갈 때도 미디어 아트로 만들어진 그림이 전시되어 있는 전시장에서는 감동을 잘 못 받는 편이에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사람이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공연에서의 감동적인 그런 포인트들은 사람인 것 같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공연을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실수를 할지라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엄청 큰 감동으로 다가오고 그런 기술들이 활용된 부분에서는 감탄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와 여기까지 기술이 발달했다니 이렇게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니 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감동을 느끼기는 아직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연극을 많이 보진 않지만 뭐 기억나는 건 없어도 그 당시에 연극을 보면서 배우가 했던 연기들은 그 기억이 조금 몸에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그때의 감동이. 실질적으로 내가 바로 보고 있는 앞에서 자기만의 열정을 막 내뿜는 모습이 정말 많은 영화에서 배우들이 연기한 것과 또 다른 느낌이어서 신기했던 기억이 나요. 확연하게 달랐던 기분을 느낀 기억이 있어서 아마 공연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의 대체는 될 수 있겠지만 진짜 우리가 느꼈던 그 공연에서의 감동을 똑같이 느낄 수 있을까 하면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전 또 그런 생각도 해요. 콜드플레이 공연을 너무 다시 가고 싶거든요. 근데 내한을 안 해줘요. 최근에 다시 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 VR 기술로 그 공연장에 가 있는 것처럼 해준다면 거기에 준하는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순트님처럼 콜드플레이 실황을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그 VR 기기를 통해서 보여주면 당연히 만족하겠지만 이거를 비교해놓고 비교는 해보면은 불가하다. 확연하게 차이가 나지 않을까? 하지만 그 느낌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그런 만족감은 줄 수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 기술을 통해서 공연을 보는 사람도 현실에서 보는 거를 뛰어넘을 만큼의 감동을 느끼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체를 하고 싶거나 아니면 본인의 환경에서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냥 기대감이 좀 다르지 않을까요? 저는 코로나 시대를 넘어가면서 사실 이런 기술도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고 또 꼭 굳이 뭐 콘서트장이라든지 공연장에 가지 않아도 너무 좋은 드라마나 콘서트를 집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환경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특히 뭐 연극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꼭 극장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얼마든지 너무 재밌는 드라마들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공연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뭐가 될까? 앞으로 이런 시대에서
공연이라는 장르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아마 공연을 하고 계신 분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관객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콘텐츠 자체보다 그거를 향유하는 관객에 좀 더 포커스가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관객의 역할이 극대화된 공연 장르인 이머시브 공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머시브가 뭔 뜻이야? 실감형 이런 뜻이에요. 맞습니다.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머시브는 몰입형 공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동적으로 관객이 수동적인 역할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 작품 안에 참여하면서 보게 되는 그런 연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헤드윅 마지막 장면 같은 거? 네, 그런 것도 일종의 이머시브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런 것들도 포함되나? 코미디 빅리그 같은 거에 대해서 관객들하고 같이 개그하고 그런 것도 이머시브 공연이야? 일종의 네. 이머시브라고 할 수 있죠. 왜 일종이야? 전체 과정에 다 참여하는 거 아니잖아요. 관객이. 예. 진짜 이머시브 공연들은 모든 극의 과정 중에서 관객 역할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 맞습니다. 그래서 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도를 빨리 나가네요. 난 모르는 게 자꾸 나오니까 궁금해가지고. 네. 일단 그 이머시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네. 공연에서의 관객 또는 청중의 그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혹시 연극의 3요소가 뭔지 알고 계신가요? 연극의 3요소 맞춰보자. 무대, 이야기, 관객. 아니지, 이야기는 아니고 배우 아니에요? 아닌가? 비슷합니다. 맞습니다. 배우, 관객, 희곡이라고 합니다. 이야기 있네. 무대가 없네. 뭐가 없어? 근데 무대. 무대가 없어? 네. 근데 때로는 뭐 희곡 대신 무대가 들어가기도 하고 무대까지 네. 포함해서 관객, 배우, 희곡, 무대 이렇게 4요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네. 일단 무대가 없는 이유는 무대가 꼭 정해져 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냥 네. 일상생활에서도 배우랑 관객이랑 텍스트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걸로 공연이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든 절대 빠지지 않는 공연의 핵심 요소는 바로 배우랑 관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콘서트라고 해도 마찬가지겠죠. 네. 노래를 하는 사람이랑 청중만 있으면 그건 어디서 하든 콘서트가 될 수 있는 것처럼요. 배우나 가수처럼 실제로 그 행위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작품에 있어서 관객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데 네.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요새 그 질문 퀴즈 내시는데 굉장히 재미있게 내셨네요. 내가 볼 때 책임 전가야 이거. 맞춰봅시다. 아니 뭐 맞춰보자는 의미는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네. 어쨌든 뭐 질문이 뭐였어 근데? 관객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북 돋아주는 역할 아니야? 뭐 그렇다고 화이팅해라. 그것도 일정 맞다고 볼 수 있는 게 네. 어쨌든 작품의 의미를 창조하는 것은 관객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뭐 매일 똑같은 대본을 계속 같이 한다고 해도 그리고 한정된 무대에서 한다고 해도 관객에 따라서 전혀 다른 작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뭐 연극뿐만 아니라 뭐 무용이라든지 콘서트나 이런 환경에서도 해당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냥 정말 쉽게 이야기해서 콘서트 중에서 벨소리가 울렸다. 라고 하면 거기에 반응하는 그 가수의 리액션이 있을 거고 네. 그것만을 통해서도 콘서트 시간은 또 완전히 다른 콘서트가 될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관크. 맞습니다. 뚝배기 깨야 돼. 근데 그 경험 있어요? 무대에 서본 경험. 무대에 서본 경험? 나는 그 관객에 주는 힘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되니까. 맞아요. 저는 없어요, 사실. 없어? 그래요? 네,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오, 뭐 하셨어요? 뭐 했어요?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헤리티지 매스콰이어라고 합창에 기독교 쪽. 맞다. 거기서 무대에 서서 노래해 본 적이 있죠. 그거 되게 유명한 데 아니에요? 엄청 유명한 데예요. 근데 그러니까 거기에 일원으로? 아니요, 거기서 가스펠 스쿨이라는 걸 하는데 거기에 기수로 참여해가지고 양성하는 그런 것들? 네, 일반인들이 다 들어와서 배울 수 있는. 그거 말고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그 대학 때 그 세터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장기자랑 시간에 춤을 춘 적이 있어요. 혼자? 아니요, 사람들이랑 같이 같은 과 친구들. 근데 환호를 진짜 많이 해주는 거예요. 너무 그때 그 무대뽕이란 걸 느껴봤어요. 못 췄어요? 텔미 췄어요. 텔미. 한참 텔미가 유명했다면서. 근데 진짜 그 무대뽕을 느꼈던 적이. 이런 건 저도 해본 적 있어요. 저도 제가 사물놀이 했었거든요. 맞아. 저 예전에 사진 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세터 때 그런 사물 공연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엄청 떨릴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아드레날린이 막 나오면서 네. 그 떨리는 기분이 갑자기 그 도파민으로 변해요. 무대 체질이다. 그건 무대 체질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나는 기절했을걸? 근데 자기가 이제 그걸 극복해내고 네. 그 사람들 환호를 들었을 때 비슷한 경험을 하실 것 같아. 누구든지. 네. 유랑님도 그랬어요? 아닌가 본데. 기억이 없어요. 그냥 제 거 하는데 너무 몰두해가지고 큰 기억이 없어요. 네. 센트님 없어? 전 연극 동아리였어요. 뭐야 있네 본인은. 그러니까 관객이 씨. 응. 실제로 공연을 했던 거죠? 네. 우와. 배우로 올라가셨던 배우로 거예요? 올라갔죠. 주인공? 아니면 쩌리? 정신병원 사람들의 이야기였는데 그 환자 중에 한 명이었죠. 40명 중에 한 명?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고. 6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소극장? 네네. 그 대학교에서 연극 동아리였고. 어땠어? 재밌었어요. 재밌는 경험이었고 끝내고 나면 뭔지 모를 희열이 있어요. 그치. 가슴에 남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대 체질인가? 그러면 센트님이랑 유생님은 기회가 있으면 또 할 의향이 있어요? 지금 못할 것 같아요. 왜? 에너지가 그때는 없어졌어? 젊었으니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네. 저도 지금은 안 할 것 같아요. 아니야, 당신 할 것 같은데. 눈빛이 지금 살아있어. 유랑님은 못하죠? 네. 성격상? 전 안 돼요. 난 죽어도 안 돼. 저희 공개 방송 해도 되는데. 저는 교회에서 연극을 망쳤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망쳤어요? 제가 얘기한 적 없나요? 네. 그 크리스마스마다 연극을 해요. 성극. 그때 오프닝을 제가 했었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연습을 해. 청년부에서. 근데 오프닝에서 대사를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주보고 있는 형한테 알려줘. 근데 웬만하면 하다가 까먹는 거는 다들 이해해줘요. 착하니까. 맞아요, 근데 맞아요. 시작도 하기 전에 그래버려서 저한테 강력한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요. 그럴만하네요. 무서워. 그럼 센트님은 그 연극을 실제로 하셨을 때 관객들의 반응을 막 실시간으로 느끼면서 연기를 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쵸. 그때 되게 웃기잖아요. 사실 아까 웃긴 얘기는 아닌데 친구들 막 오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 막 오고 하니까 대학교면 대학교 동아리 무대면 막 야유는 아니지만 아는 사람이니까 그치. 제발아. 야이씨. 그래. 왕따였죠. 상상으로 하는 걸 잘 몰라. 친구들이면 매너를 지키죠. 그러니까 호응해야 할 장면에서 되게 큰 호응을 해주고 이런 식이지. 시도 때도 없이 근데 걔네가 보였어. 사실 할 땐 잘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소리는 들리니까 내가 뭔가 행동을 취하면 즉각적인 반응이 오는 것을 느끼긴 하죠. 맞습니다. 바로 이게 공연과 스크린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화 같은 경우에는 관객이 아무리 웃어도 그게 스크린 속 배우의 연기에 영향을 미치진 않잖아요. 근데 연극은 관객의 눈물이라든지 웃음이 무대 위에 있는 배우의 에너지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배우의 호흡이 바뀐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극이나 공연은 호흡하는 관객에 따라서 항상 새로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같은 텍스트를 가지고 또는 콘서트의 경우 같은 세트리스트를 가지고 공연을 한다고 해도 절대로 같은 공연이 있을 수 없다는 게 최대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 그래서 그 정신병원 이야기 말고도 또 하나의 공연으로 되게 슬픈 사랑 이야기를 공연한 적이 있는데 눈물 연기가 나왔어요. 근데 눈물 연기 안 되는 거예요. 못 하겠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야 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소리를 내면서 너무 슬픈 장면이어가지고 연인이랑 헤어지는 장면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무대에서도 안 나오는 눈물을 쥐어 짜내면서 소리로 막 우는 소리를 내면서 와 그런 걸 했어? 그래서 너무 하면서도 너무 이거 망했다 싶었거든요. 근데 관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에 오히려 감동을 받아가지고 눈물이 났어요. 눈물이 났어요. 와 대박이다. 어떤 경험일까? 와. 그래서 정말 특별한 경험이네요. 그러니까.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왜 숨기고 살았어요, 그럼? 지금까지 뭘요? 얘기 안 했잖아, 이런 거. 다들 하나쯤 있을 줄 하나쯤은, 대단하다, 그런 거. 그래요? 어떻게 해? 그냥 대학교 동아리였어요. 그래도 한 20-30명은 봤을 거 아니야. 그쵸. 쩐다. 그래서 이런 공연의 특성을 극대화시킨 게, 그러니까 관객의 역할을
극대화시킨 장르를 이머시브 공연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머시브 공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래 걸렸네요. 본격적으로가 지금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끝날 다 된 것 같은데. 아까 짧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머시브라는 거는 몰입형이라는 뜻으로 관객이 수동적으로 그냥 객석에서 수동적으로 보여주는 거를 그냥 단순히 보는 걸 벗어나서 직접 공연에 참여하는 그런 형태를 말해요. 네. 그래서 보통은 제4의 벽이라고 해서 현실 세계랑 무대를 구분하는 가상의 벽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머시브 공연 같은 경우에는 이 제4의 벽을 깨고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흐트러뜨려서 관객이 더 적극적으로 공연의 일부가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극을 하다 보면 네. 관객이 없는 것처럼 보통은 연기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뭐 말을 걸거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네, 말을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무대의 형태를 좀 변형을 시켜서 관객이 실제로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느낌을 주는 그런 공연들이 있어요. 잘 상상이 안 가요. 뭐 맞습니다. 어떤 게?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예시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네. 가장 유명한 케이스들이랑 이 공연의 특성을 극대화시킨 몇 가지 예시를 가져왔는데 저는 이제 연극이나 뮤지컬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님들. 이번 에피소드도 재미있게 듣고 계시다면 에피소드에 대한 청취자님들의 생각을 저희에게 남겨주세요. 전해주신 말씀들은 저희의 콘텐츠 제작에 있어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등에 업고 앞으로도 무럭무럭 자라나 보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가장 유명한 공연이자 이 이머시브 공연의 흥행의 시초가 된 공연인데요. 슬립 노 모어라는 공연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를 원작으로 한 공연인데 이 공연장은 일반적인 그 객석 의자가 있는 그런 데에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호텔이라는 장소에서 하게 돼요. 호텔. 그러니까 극을 그 장소를 호텔로 만들어 놓는다고요? 맞습니다. 아니면 그러니까 호텔에서 직접 한다고? 네. 그러니까 티켓을 받으면 6층짜리 호텔에 가게 돼요. 그러면 일단 딱 표를 주고 들어가면 그 호텔 로비에 있는 바에 처음에 대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관객들한테 마스크를 하나씩 나눠주는데 그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시간이 되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호텔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부는 1층, 1부는 2층 뭐 이렇게 층층별로 내려준 다음에 그때부터 공연이 시작되는 거예요. 너무 재밌겠다. 뭐 나만 이해 안 가나? 진짜 있는 호텔에서 공연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호텔처럼 꾸민 곳인데 난 또 무슨 런닝맨처럼 호텔 가가지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호텔이라고 불리는 극장인데 6층짜리 극장인 거죠. 6층짜리 극장인 거죠. 그리고 거기 안에는 100개 넘는 방들이 있어요. 거진 호텔 맞아요. 그래서 거기를 관객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보는 형태입니다. 진짜 재밌겠다. 네. 근데 나만 아직도 이해가 이야기해봐요. 네. 그 사람들 공연을 어떻게 본다는 거야? 뭐 화면에 있는 거야? 기다려볼까요? 뒤에 나오는 거야? 아니, 본인들도 이해 못했으면 왜? 이해했어요. 아직까지 내용은 안 갔잖아요. 네. 좀 기다려봐요. 이렇게 성급해 사람이. 그래서 그 방들 중에 이제 뭐 연회장도 있고 다이닝룸도 있고 욕실 그리고 맥베스에 등장하는 뭐 맥더프 부부의 집, 맥베스의 침실, 공동묘지, 말콤의 사무실, 취조실, 숲 이런 공연에 등장하는 세팅들이 거기 안에 되게 리얼하게 꾸며져 있어요. 그리고 배우들이 정해진 시간에 공연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배우들이 거기 NPC처럼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그 현장에서 주어진 연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관객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니다가 배우가 있으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기도 하고 아니면 배우를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의 시점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직접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재밌겠다. 맞습니다. 이거 진짜 회전문 돌기 딱 좋은 극이네요. 맞습니다. 약간 그럼 박물관 느낌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런닝맨 느낌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맞아요. 거긴데 막 런닝맨은 배우들이 있지만 그 예능인들이 있지만 배우들이 나와서 직접 연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관객이 없는 데서도 배우가 연기를 해요? 하겠죠. 누가 볼지 혼자? 모르니까. 네네.
아무도 없는데? 네. 그러니까 그 시간만큼은 정말 오롯이 그 인물이 되어서 모든 대사와 행동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맞습니다. 그 6층짜리 건물에서 끊임없이 3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돈방석에 앉겠는데? 그거를 다 보려면은 몇 번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매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관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시간짜리 분량이 3번의 루프로 돌아가요. 그러면 3번 동안 관객이 이제 누구를 선택해서 볼지, 어디를 갈지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난생 처음 들어봐, 이런 거. 저도요. 신기해. 근데 이러면 공연을 일부밖에 볼 수 없기는 하죠. 네. 그렇지만 내 선택에 따라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공연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최대 매력이기도 하고요. 게임하는 것 같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원작이 맥베스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말도 걸어도 되나? 말을 못하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스크를.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그거 아까 봤어요. 다른 거에서. 그거 아니라던데. 이러면 쫓겨나는 거고. 그래서 어떤 인물의 시점에서 어떤 장소에서 볼 수 있는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 재밌다. 네. 그리고 특히나 맥베스를 예를 들어 맥베스를 따라간다. 그러면 맥베스의 인물에서 그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인물들을 만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인물에 대해서도 그냥 일반적인 연극에서 보는 거랑 전혀 다른 차원의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다못해 하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인들의 눈에서 본 맥베스도 보게 되는 거고. 그러네. 그래서 텍스트 안에 정말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큰 매력입니다. 진짜 정말 재밌겠어요. 진짜? 네. 비쌀 것 같은데? 비쌀 것 같아요. 굉장히 비쌉니다. 한 10몇만 원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은데요? 그 정도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해요, 이런 걸? 지금 이 공연은 안 하고 네. 다른 형태의 공연들이 있죠. 있긴 있어? 네네네. 신기하다. 네.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막 생겨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배우들 입장에서는 더 어렵나, 이게? 어렵죠. 그리고 애드립도 필수일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그리고 슬립 노 모어 같은 경우는 무언극이라서 거의 대사가 없어요. 그냥 행동으로만 거의 이루어지고 인물 간에 한두 마디씩의 대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건 또 뭐야? 행동으로만 어떻게 그걸 해? 근데 맥베스라는 그 텍스트 자체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으니까 맥락상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나레이션 같은 게 나오나? 아니요, 나레이션은 없고 그냥 예를 들어 두 인물이 만나면 그 두 인물이 할 수 있는 몇 가지의 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말 최소한의 대사만 있고 우리가 연극을 볼 때처럼 그걸 진행시켜야 하기 때문에 하는 대사들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원작을 모르고 오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아까 관객들이 말을 못 건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또 매력 중에 하나는 가끔 가다가 그 배우들이 관객 중에 한 명을 데려가서 비밀의 방 같은 데 그래서 정말 1대1로만 할 수 있는 그런 씬들을 진행을 해주기도 해요. 그래서 너한테만 비밀을 이야기해준다 라고 하면서 비밀을 이야기해준다던가 이런 식의 장치를 심어놔서 더 그 특별한 경험의 그 특별함을 극대화하는 그런 장치들도 심어놨습니다. 돈 더 주면 그거 해주는 건가? 아니에요. 똑같은 돈을 랜덤이에요? 네, 주고 가는데 돈을 더 주면 예를 들어 15분 일찍 들어가게 해준다던가 이런 정도의 서비스는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관객들이 선택을 내릴 수 있고 그 따라가고 싶은 인물들을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텍스트를 더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게 경험하게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이머시브 공연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재밌다. 지금도 뉴욕이랑 상하이에서 하고 있어요. 만약에 가게 되신다면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들은 이상 한 10만 원 정도라고 하면은 바로 할 것 같은데요? 충분히 돈값은 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오면 가격이 비싸질 것 같은 분위기란 예감이 그렇지. 그러니까 뉴욕이나 상하이를 가면. 근데 영어 해야 되잖아. 무언극이에요. 그러네. 네. 되게 좋아하네요. 그리고 세트가 굉장히 사실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세트를 돌아보는 그 재미도 있어요. 예를 들어 취조실이라든가 방에 들어가면 정말 실제 소품들이 너무 잘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디테일을 보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약간 방탈출하는 느낌도 들 것 같은데? 네. 그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시를 설명을 해드렸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리멤버런스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주택에 방문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마가렛이라는 할머니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는 그런 컨셉으로 관객들이 가게 돼요. 네. 그러면 관객들은 마가렛의 생일 파티에 초대된 친구들이라는 컨셉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 마가렛은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65살의 할머니예요. 네. 집에 가면 간호사들이 이제 맞이해 주는데, 그러면 생일 카드에 마가렛을 위한 생일 축하 멘트도 쓰고 장식들도 거실도 꾸미고 하면서 마가렛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면 간호사가 뭐 마가렛 어떻게 알게 됐냐 이런 것도 물어보기도 하고, 관객들끼리 서로 친구니까 뭐 스몰 토크도 하고 하면서 마가렛을 맞을 준비를 하는데요. 생일 파티가 시작이 되고 관객들은 마가렛에게 선물도 주고 사진도 찍고 생일 파티를 즐기게 됩니다. 관객들이? 네. 선물 준비해야 돼요? 아마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안 갈 뻔했습니다 방금. 그러다가 갑자기 2명의 어린 마가렛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3명의 마가렛들이 복도를 따라서 여러 방으로 흩어지면서 기억의 상자를 꺼내게 됩니다. 네. 그러면 관객들은 어떤 마가렛을 따라가서 집에서 어떤 기억을 맞이할지를, 그러니까 어떤 기억들을 따라갈지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엌에 가면 어린 시절에 엄마랑 베이킹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기도 하고, 네. 아들한테 동화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또 다 큰 아들이 뭐 게이인 걸 커밍아웃을 하고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남편이랑 싸우는 장면을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관객들이 그 집에 얽혀있는 마가렛의 추억을 하나씩 따라가게 됩니다. 네. 이 마가렛이라는 사람은 알츠하이머에 걸렸기 때문에 이건 다 사라지는 기억들이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사라지는 기억들을 목격을 하고 그의 진짜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가렛의 기억들이 마가렛을 만들어준다면 관객들은 그 사람이 스스로 잊어가는 순간들을 목격을 하면서 그녀의 일부가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몰입이 되겠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집을 나갈 때 간호사가 안타깝게도 마가렛이 너까지도 완전히 잊어버렸어 라는 말을 하면서 관객들한테 프로그램북을 나눠주고 관객들은 집에 가게 됩니다. 그게 끝이야? 그게 끝인 줄 알았지만 네. 여기서 포인트는 공연이 끝나고 2주 후에 진짜 마법이 시작이 되는데 메일로 마가렛의 음성 메시지가 담긴 그런 메일을 보내줘요, 관객들한테. 그 메시지를 열어보면 내가 더 이상 내가 아니기 전에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 나를 잊지 말아달라. 라는 이야기를 보내줍니다. 배우의 음성으로? 네. 그래서 정말 공연이 아니라 내가 정말 마가렛의 친구로 생일 파티에 갔던 것처럼 그런 경험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그 극장뿐만 아니라 2주 후에 메일을 보내줌으로써 그 경험을 정말 관객의 일상에 녹아 들어가게 하고 그걸 하나의 경험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 맞습니다. 울겠는데? 이 정도면? 맞아요. 실제로 이게 그냥 남의 이야기처럼 보는 게 아니라 왜 웃어? 딘준이 거의 공연 한 번 보고 매일 찾아갈 것 같아요. 근데 막 거기서 이런 거 아니야? 내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50불을 더 내야 돼. 메일로 이런 거 아니에요? 과금 유도하는 거 아니야? 너무 감동 파괴 아닙니까? 3불 더 내면 노래 불러줄 수 있어. 그런 건 없고 그냥 거기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네. 근데 그 몇 살이라 그랬죠? 그 마가렛이? 65살이요. 엄마 생각이 나는 사람은 올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남 얘기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처럼 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실제 상황에서 존재하는 것처럼 관객의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까 이런 감동들이 더 크게 와닿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공연들이 해외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아요? 일반적이진 않아요. 절대적인 수로 따지면 비율이 크진 않은데 그래도 점점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고 특히나 요즘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체험과 경험을 되게 중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은데 반면에 단가가 그러니까 제작비에 비해서 수용할 수 있는 관객 수가 한정적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많이 올라오진 못하는 것 같아요. 초기 비용이나 품도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진 한계가 있는 걸까? 맞습니다. 근데 꼭 관객이 이렇게 뭐 이동을 하고 세트가 이렇게 집처럼 되어 있어야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이머시브라고 부르는 건 아니고요. 관객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면 다 이머시브 뮤지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했던 오늘 처음 만드는 뮤지컬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제 대본 마감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뮤지컬 작가가 등장을 하고요.
방 한편에서 고뇌를 하는데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감 기한이 다가오고 근데 정해진 건 없고 근데 반드시 내일까지 뮤지컬 대본을 완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작가의 머릿속에 수백 명의 관객들이 환호하는 모습과 최고의 배우들이 함께하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과 글을 써보자. 이래서 글을 써 내려가는 그런 컨셉으로 시작을 해서 관객들한테 실시간으로 주인공의 이름, 배경, 대사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그러면 관객들이 스케치북에 이름이 뭐가 좋을까 하면 뭐 관객들이 스케치북에 그 이름의 후보들을 써주면 네. 거기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 조합들을 통해서 뮤지컬을 만드는 그런 구성의 뮤지컬이 있었어요. 그러면 되게 상황 판단 능력이 빨라야겠는데? 맞아요. 그 배우가? 그래서 뭐 때때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말이 되게 만들게 하는 그런 과정을 관객들이 보는 거죠. 몇 명 박아두는 건 아니에요? 객석 뿌락지로요? 되게 몇 명 박아둬가지고 비상장치 약간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런 건 아닌가? 의심 너무 많다. 그럴 수도 있지만 여태까지 나온 이제 그렇게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작품들을 보면 네. 정말 기상천외한 작품들이 나오기도 하고 뭐 때때로는 좀 안 풀리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기본 정해진 틀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안에서 관객들이 던져주는 설정과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가 완성되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렵긴 하겠지만 배우 입장에서는 되게 재밌겠는데? 맞아요. 매너리즘이 올 일도 없고. 맞아요. 그리고 이 형식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뚜렷한 게 네. 마지막 커튼콜에 이런 노래를 하면서 끝이 나는데 오늘 만든 이야기는 다시는 못 본다. 다시 오지 않을 우리 인생처럼. 네. 그래서 우리 오늘 만든 이야기를 잘 간직하고 기억하자. 언젠가 만나게 되면 당신의 이야기도 보여달라. 오늘 공연보다 더 찬란하게 빛날 오직 한번 펼쳐질 우리 인생. 이런 가사로 이제 그게 끝나요. 그러니까 관객들은 이야기의 일부가 되고 그러면서 관객들에게 이런 극처럼 당신들의 인생도 아름답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식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되게 뚜렷하기 때문에 이런 공연들이 성공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됐어요. 그래도 꽤나 잘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보고 싶은데 나도? 얘기만 들어보니까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왜 별로예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나는 그냥 오히려 예전에 들었던 그런 여러 가지 공연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세 분이서. 네.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가장 흥미로운 것 같아.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거. 빈도님 이런 거 싫어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나만 참여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두가 참여하는 하니까. 거니까 부담도 없고 그리고 매번 볼 맛도 날 것 같고 좋은데? 그 결정적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영상과 무대의 차이를 크게 못 느끼니까 네. 이런 게 없으면 굳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요인이 있으면 가봐야겠다라는 생각까지도 이어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로 이런 지점 때문에 이제 점점 이머시브 공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영상과 차별화하는 그러니까 다른 매체와 차별화할 수 있는 포인트를 이런 데서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관객들의 능동적인 역할 그리고 작품의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걸 넘어서서 관객들이 그 자리에서 오감을 통해서 그 공연을 이해하고 체험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다른 어떤 매체에서도 수행하지 못하는 관객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거고 그 공연의 일부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의 본질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센트님이 콜드플레이 콘서트 이야기 하시면서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공연이라는 매체는 그런 판타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다른 시공간의 관객들을 배치를 해두고 그 무대를 통해서 그 판타지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시도들이 의미가 있고 앞으로도 더 이런 관객의 역할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현장감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공연이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보여요.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해외 관객들과 우리나라 국내 관객들의 반응은 또 다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뭐 해외에서는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좀 어색해하는 사람들이 더 많거나 아니면 불호인 사람들도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진 않고. 좀 갈릴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절대적인 수로는 이런 이머시브 공연들이 적기 때문에 선택해서 볼 수 있고 그런 다양성을 늘린다는 측면에서도 이런 시도들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가격 차이가 막
심하게 나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위대한 개츠비를 이머시브 공연으로 만든 공연이 있었거든요. 네. 그것도 배우들을 따라다니면서 그 파티 현장에서 같이 춤을 추고 이런 대박. 작품이었어요. 네. 근데 굉장히 흥행을 했다고 알고 있어서 그런 수요가 충분히 있는 것 같고 그 공연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경험을 최대치로 뽑아서 주기 때문에 특색이 있고 매력이 있게 다가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우려는 있을 것 같아. 우리나라는 극성 팬 문화도 조금 있잖아요. 맞아요. 아는 척해 가서 위대한 개츠비 연극하는데 아는 척하거나 아니면 옆에서 관객이 뭔가 하려 그러면 그것도 모르세요? 처음 오셨나 봐. 약간 이런. 근데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있었고 외국에서도 많이 발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슬립노모 같은 경우에 관객들이 배우를 터치를 하거나 네, 그런 문제도 좀 있었고 그리고 그 1대1 씬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선정되기 위해서 과하게 욕심을 부리는 관객들도 생기고 저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요가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저요까지는 못하지만 뭔가 무리하게 뽑히려고 어필을 한다던가 이런 부작용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뽑혔는데 1대1이잖아. 보는 사람 없잖아.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뭐 이런다든가. 근데 또 가능한 일입니다. 배우는 연기해야 되잖아. 맞아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 환불해주세요. 너무 극단적인데요? 들어갈 때 각서를 쓰고 들어가야 돼. 그래,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 그런 그 규정에 대한 안내가. 안내가 되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도는 없으니까. 그쵸. 그런 다양한 변수들이 있지만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런 변수들이 있다는 것 자체도 이 공연 특성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 선을 지키는 것도 관객이 지켜야 할 공연 문화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냈다고 해서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관객인 것이 아니라 배우가 지키고 공연장이 지켜야 될 게 있다면 관객도 꼭 지켜야 되는 문화가 있다는 거를 인지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런 게 다 제작비랑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시장이 아직 그렇게 크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시작되기가 어려운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 같은 경우에는 꼭 이렇게 품을 들이지 않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공연에서도 극장 자체를 그 공연에 맞춰서 개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오페라의 유령이다. 그러면 몇 달 전부터 공사를 해서 공연장 안에도 정말 그 오페라 극장처럼 꾸며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연을 보기 전부터 관객들이 몰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장치들을 많이 마련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쨌든 다 시간과 돈이랑 연결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아직 거기에 준하는 뭔가를 내놓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변화하는 매체 환경에서 살아남아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장성과 몰입성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 보면 점점 이런 시도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빈둥님께서 의외로 되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서 놀랐어요. 난 너무 재밌었는데?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던 거면은 그런가 보다 했을 텐데 전혀 모르던 거다 보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호기심이 좀 긍정적으로 발현된 것 같아요.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좋은데? 나만 좋나? 저도 재밌었어요. 재밌었습니다. 네. 그렇게 무덤하게 표현할 거면 하지 마세요. 근데 들으면서 제가 뭔가 정말 재밌겠다, 좋겠다, 빈둥님 같은 반응하고 싶었지만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거 기획하는 사람들 진짜 머리 아프겠다. 그쵸. 그 생각이 자꾸 들면서 이게 웃음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치밀하게 짤 수 있을까. 맞아요. 저거 하는 편 올리기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고통과 창작의 고통이 있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만약 올린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객들이 의도대로 따라주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감안하면 진짜 고생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좀 걱정이 먼저 들어서. 맞습니다. 근데 가격을 졸라 올려. 한 40만 원 받아. 그래도 볼 것 같지 않아요? 볼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진짜 볼 수 있는 사람만 보는 거잖아요. 그래? 그게 너무 취향의 계층화가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 그럼 한 러닝타임을 10분의 1로 줄여서 한 4만 원에 받아. 그럼 되잖아. 10분의 1.
10분 보자고 그럼 거기 보러 가랍니까? 아니면 과금 구주로. 이야기 한번 하려면 일단 4만 원부터 시작해. 그거는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가 지불을 하면. 근데 이런 공연을 보려면 진짜 같이 보는 사람들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도 아까 너무 재밌겠다 하면서 듣고 있다가 한편으로는 이런 게 안 맞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다. 네. 그리고 아까는 회전문 계속 돌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몇 번 공연이 올라가고 나면은 그 이상의 흥미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오히려 많이 보면 질릴 수 있다? 그러니까 많이 봤을 때 거기서 거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관객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필요하긴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계산해야 될 게 많으니까 네. 장단점이 뚜렷한 형식의 공연인 것 같아요. 그래도 진짜 한번 보고 싶네요. 맞아요. 네,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하는 이머시브 공연이 있으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꼭 알려주세요. 네. 진심입니다, 이거. 네, 꼭 지금까지는 알려드릴게요. 거짓이 좀 많았는데 오늘만큼은 이게 가끔 이렇게 한번 짚는 것 같은데 여태까진 거짓이었다. 또 지나가면은 거기까진 거짓이었다. 이것도 거짓인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은 너무 보고 싶다. 좋습니다. 끝입니까? 네, 끝입니다. 좋은데요? 왜 나만 또 소외당 유독 좋아하시네. 아니 예전에는 나만 별로 감흥을 못 느껴서 소외당했다면 오늘은 내가 너무 오버하는 것 같은. 엄청 좋아하는데요. 너무 좋아하니까 우리가 좋아하기가 좀 그렇다. 왜지? 뭐 이상한 좀 이렇게 교류를 맺는 상상을 해서 그런가? 배우들과? 저 이 이야기를 근데 네. 예전에 미국 가서 그 이머시브 공연 보신 분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이런 형식의 극을 봤다. 그래서 어떤 극장 들어가면은 극장 들어가는 길에 갑자기 배우가 튀어나온대요. 그래서 막 자기 앞에 막 연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선택의 두 가지 길을 준대요. 그러면 그 길 중에 하나로 가는 거야. 그럼 또 가면은 거기서 또 연극을 또 앞에서 해주고 그걸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게 어느 정도까지 발전했을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얘기 들으니까 훨씬 더 많이 발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내 눈앞에서 그렇게 생생하게 연기를 펼치는 배우가 있다는 걸 경험한다는 건 대단한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맞습니다. 한번 꼭 보고 싶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좀 오버한 것 같아요, 저. 뭐야? 그 정도는 아닌데. 갑자기 현타가 왔어요. 두 분이 너무 차분해가지고 내가 뭐 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편집으로 한번 잘 드러내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네. 마무리할까요, 그러면?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오늘 변화편의 3번째 시간 이머시브 공연 맞죠? 네, 맞습니다. 이머시브 공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희는 다음 주에 변화편의 마지막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